지금 얘기될 부분은 항우와 유방에 대한 이야기다. 사마천이 대상으로 한 2000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특히 광채를 발산하는 부분이다. 사마천에 의하면 그것은 현실의 체제를 결정지은, 즉 중국 사상의 일대 사건이었다. 역사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를 볼 때 역사란 필연성 이상으로 개인의 소산이라는 것, 개성이 발휘하는 이상한 에너지야말로 역사의 필연성을 가져오는 근원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치의 세계이다. 항우와 유방은 두 사람 다 현재 강소성에서 태어났다. 항우는 전국시대 이래 대국인 초의 명문의 자제로 태어났고, 유방은 폐연의 이름도 없는 농민 출신이다.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서민. 이 양자는 상호 의존과 대결을 거듭하며 결국 진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어느 쪽이 빠지는 이 장대한 역사의 드라마는 성립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선 그들의 생장 과정부터 살피기로 한다. 항우는 하상현 출신으로 본명은 적, 자는 우라고 했다. 거사한 것은 24살 때다. 우의 막내 숙부는 항량이다. 항우는 이 숙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항량의 부친은 초나라 장군 항연이었는데 진나라 장군 왕정과 싸우다 죽었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을 지낸 집안으로 영제의 이름을 따서 항씨로 행세해왔다. 항우도 소년 시절에 글 공부를 시켰는데 도대체 신통치가 못했다. 그럼 무술은 어떨까 하여 숙부가 그것을 시켜보았으나 검술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다 못해 숙부가 꾸중을 했다. 그러자 항우는 태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글 공부 따위는 제 이름이나 적을 줄 알면 충분합니다. 검술도 결국은 한 사람의 적을 상대하는 것일 뿐 그까짓 것 배워봤자 뭘 하겠습니까? 이왕 배울 바에야 만인을 상대로 싸우는 법이라야죠. 이 말을 들은 항량은 이번에는 병법을 가르쳐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것은 항우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는 않자 대강 요점만을 터득하더니 집어치고 말았다. 항우의 숙부 항량은 그 옛날 역양현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당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기현의 옥리 조구에게 부탁하여 역양현의 옥리 사마원이 손을 써줘 무사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사람을 죽여 쫓기는 몸이 된 항량은 조카를 데리고 오중으로 피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오중의 유력자들이 항량의 사람됨과 능력에 감복하여 그를 지도자로 받들기에 일렀다. 고을 안에 큰 공사나 장애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을에 항량에게 청해 주재하게 했다. 이런 때 그는 병법을 활용하여 유력자들의 식객이나 자제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은밀히 그들의 능력을
관찰해 두었다. 진해 시양제가 회계군을 순행하다가 절강을 건널 때 일이다. 항량은 조카 항우와 함께 그 행렬을 구경하러 갔다. 머지않아 내가 저놈을 대신하게 된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일족몰사를 모르느냐. 일로 말미암아 항량은 이 조카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일렀다. 항우는 신장이 8척을 넘고 힘은 무쇠솥을 가볍게 쳐들 만큼 세고 재능도 탁월하여 이미 고을안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몫 접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진해 2세 원년 7월 진승의 일당이 대택향에서 봉기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 항량은 회계군의 수령, 은통의 요청으로 그와 면담하게 되었다. 반란은 현재 장강의 서북 일대에 퍼져 있어. 이제 진나라는 천운을 잃은 것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소. 선수를 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뒤처지면 제압당한다고 들었소. 이 계제에 나도 거병할 생각이요. 기공과 환초가 내 마카에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이때 환초는 늪과 못이 널리 퍼져 있는 곳으로 도망쳐 있었다. 항량은 문득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냈다. 환초는 도주 중인데 찾을 길이 막연합니다. 다행히도 그가 있는 곳을 제 조카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얻어 밖으로 나온 항량은 조카 항우를 불러 귓속말을 했다. 항우는 대검을 차고 군청 밖에 대기하였다. 항량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제 조카 녀석을 불러서 환초를 찾아오게 하시죠. 불러오시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였다. 잠시 후 그는 항우에게 해치워라 하고 눈짓했다. 항우는 칼을 뽑아 달려들어 수령의 목을 베어버렸다. 항량은 그 목을 쳐들고 수령의 인수를 몸에 걸친 채 관리들 앞에 나타났다. 군청 안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었다. 그 속으로 항우가 뛰어들어 수십 명을 처치했다. 관리들은 넋을 잃고 모두 두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렸다. 군청을 제압한 다음 항량은 고을의 유력자들을 소집하여 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항량과 항우는 오중의 병력을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우선 각지의 사람들을 파견하여 국내 각현을 지배하게 하였고 정병 8천을 장악했다. 이어서 항량은 전부터 보아두었던 오중의 호걸들을 교위 후 사마 등의 요직에 고루 배치했다. 그런데 그중 꼭 한 사람이 누락되었다. 왜 나만은 빠뜨렸냐고 한 사람이 항량에게 묻자 항량의 대답은 이러했다. 전에 어떤 장례를 거행할 때 내가 기공에게 어떤 일을 책임지은 일이 있어. 그때 기공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 기공의 능력이 거기서 반정된 것이요. 그래서 이번엔 기공을 등용하지 않은 거요. 그로부터 항량에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항량은
회계군의 수령이 되고 황후는 그 부장이 되어 관하 여러 현을 지배하였다. 이 무렵 광릉에서는 소평이라는 자가 진왕에게 봉기했다. 그런데 광릉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진왕의 패보가 전해졌고 게다가 진군이 바로 근처까지 육박한 모양이었다. 이에 소평은 계획을 변경하여 청강을 건너 항량의 지역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진왕의 사신을 가장하여 왕명을 사칭하고는 항량을 초나라의 상주국으로 임명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전했다. 장강의 동부 일대는 이미 평정되었으나 즉각 서진하여 진을 토벌하시오. 예, 항량은 군사 8천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 진을 타도하기 위해 서진을 개시했다. 도중에 정보가 들어왔다. 진영을 지도자로 하는 젊은이들이 동양현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항량은 곧 사자를 파견하고 연합해서 서진할 것을 제의했다. 진영이라는 자는 그때까지 동양현의 말단 관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평소에 그의 성실성과 겸허함이 현중의 신망을 모으고 있었다. 때마침 동양현 청년들이 현령을 처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청년의 수요는 수천 명에 일렀다. 그들은 자기네 동료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인물이 없었다. 결국 신망 높은 진영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영은 그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청년들이 강요하고 나섰다. 그 결과 현대의 반란군은 2만 명으로 늘어났다. 세력에 편승한 젊은이들은 진영을 아예 왕에 올려놓으려 창도군을 편성했다. 그리하여 호두건을 쓴 이색적인 군대가 별안간 출현했다. 그러나 진영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와 설득했다. 우리는 비천한 집안이다. 출세에서 높은 지체에 앉았던 분이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나 있었더냐. 너의 집에 시집을 와서 나는 여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별안간 왕이 된다니 도대체 어림도 없는 소리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 밑에 붙어서 일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천하를 얻으면 너도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고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너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란다. 분수를 지켜야지. 이런 소리를 들으니 진영의 마음은 다시 흔들린다. 진영은 창두군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했다. 황신혜는 대대로 장군을 지낸 명문이며 초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집안이다. 대사를 행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역시 항씨 같은 분을 장수로 받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진나라를 다도하자는 데에 있지 않은가. 그러자면 역시 우리는 씨가 있는 집안의 인물을 따라야만 될 줄 안다. 결국 청년들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군이 항량의 주의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서정군이 회화를 건너자 그 무렵 이미 반진의 장군으로 알려졌던 경포와 포의 군사가 새로이 항량의 지휘하에 들어왔다. 이리하여 총세 6, 7만의 대군으로 진광된 서정군은 합의에 포진했다. 이 무렵 역시 진의 반기를 든 진가가 진의 장군 경구를 초왕으로 내세우고 팽성면의 동쪽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 진가가 항량군의 진로를 저지하려고 했다. 항량은 장수들을 소집했다. 반진의 기치를 가장 먼저 든 것은 진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싸움에 실패하여 지금은 행방불명의 몸이 되었으니 진가는 그 진왕을 배반하여 경구 따위를 왕으로 세워놓았다. 이런 대형 무도가 또 있겠느냐. 항량은 즉시 출격하여 진가를 쳤다. 진가는 여지없이 패주하여 호릉에 피했다. 진가는 그래도 한 번은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고작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진가의 패잔병은 항량에게 토항했다. 경고는 용케 도망치기는 했으나 결국 양나라에서 죽었다. 항량은 항복한 진가의 군사들을 자기의 군사로 편입하고 호릉에 진을 쳤다. 그리고 다시 서정의 길에 오를 예정이었었는데 진의 장군 장안이 근처인 율에 진격해왔다. 항량은 지대의 부장 주계석과 여번군을 내세웠다. 그런데 여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부대도 진군에게 패하고 호릉으로 도주해왔다. 항량은 일단 동쪽의 설로 퇴각했다. 주계석은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이에 앞서 항량은 조카 항호에게 양성연의 공략을 명령한 일이 있다. 그런데 양성연의 수비가 의외로 견고하여 항우는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가까스로 공략을 끝낸 항우는 그 보복으로 적병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땅에 파묻어버리고 귀환하여 항량에게 보고했다. 이윽고 항량은 진왕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얻었다. 각 지대의 부장들을 설에 소집하여 그는 선우책을 협의했다. 이 회합에는 패공도 참가했다. 패공은 설에서 가까운 폐언에서 봉기했던 것이다. 거서 출신으로 범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미 나이는 70세, 단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았던 제아의 인사로 남의 허점을 찌르는 책략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 그 범중이 항량을 찾아와 이렇게 설득했다. 진승의 패배는 극히 당연하였습니다. 애당초 진에게 패망한 6나라 중에서 가장 동정을 받게 된 왕은 초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적대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진은 그곳을 방문한 회왕을 유폐하고 평생 귀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초나라 사람들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예언자 남공이 가령 초나라가 호수 3호로까지 쇠퇴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진나라를 처없앤 것이라고 말한 것도 초나라의 민심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승은 모처럼 반진대열의 선수를 잡았으면서도 초왕의 자손을 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단명으로 끝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한편 당신이 강동에서 거병하자 초나라의 각지에서 골기한 부장들이 다투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나라 대대의 장군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다가 초나라의 왕가를 재건시켜 주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탓입니다.
장군께서는 이 점을 잊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항량은 이를 받아들였다. 회왕의 손자인 심이 시골의 양치기로 고용되어 있는 것을 수소문하여 찾아내고 세론의 기대에 호응하여 그를 초왕으로 옹립하여 회왕이라고 선명하게 했다. 그리고 진영을 재상에 임명하면서 영지로 5개의 현을 주어 회왕과 함께 우위의 도읍을 정하도록 하였다. 항량 자신은 이때부터 무신군이라 칭했다. 항우의 라이벌인 유방은 항우보다 15세 연장이다. 게다가 항우가 걸게 한 것은 24세의 젊은 나이대였는데 유방은 40세에 일어섰다. 직정 경행인 항우에게 견주어 유방은 한 수 더 버는 유연성을 지닌 사람이다. 행동도 의도도 직선적인 것이 아닌 굴절된 일면을 보이며 항우와는 대조적으로 때와 상황에 변화하는 생활 방식을 취한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의 한 가지가 그것이다. 고조 유방은 폐연의 풍읍, 중령리의 태생으로 성은 유씨, 자는 개, 그의 부친은 태공, 모친은 유오라 불리었다. 고조의 출생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유오가 큰 호숫가에 앉아 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용신을 만난 꿈을 꾸었다. 이때 호수 주변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한때는 어둠에 쌓이기조차 했다. 태공이 달려갔다. 그는 마누라가 앉아있는 근처에 상공에서 교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여 잉태된 것이 이를테면 고조였다. 고조는 태어났을 때부터 코가 우뚝 솟았고 용을 닮은 얼굴이었다. 그는 수염도 훌륭하게 길렀다. 왼쪽 넓적다리에 점이 72개 있었다. 성격은 친구를 좋아하고 시원시원하고 째째한 구석이 없었다. 항상 여유있게 행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 법도 없었다. 30살 때 관리로 채용되어 사수의 정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본인은 관청의 일터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동료나 상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술과 여자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성미였다. 왕 노판의 술집 혹은 문호판의 술집에 처박혀서 외상술을 소일했다. 취하면 그 자리에 골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위에 을에 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무노파나 왕노파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뿐인가 고조가 죽치고 앉아 술을 퍼마시면 그날은 매상이 몇 배로 뛰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 두 술집에서는 섣달 금은날이 되어도 고조에게 외상값을 독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부를 없애버렸다. 고조가 너무 감독으로 항량에 갔을 때 마침 시황제 행렬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다. 고조는 장탄식을 하였다. 사내로 한번 태어난 바야 마땅히 저렇게 해야겠지. 선보연의 여공이라는 사람은 폐연의 지사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 여공이 적에게 쫓기는 몸이 되자 지사의 보호를 받으려고 폐연으로 왔다. 지사의 귀한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곳 유력자와 관리들이 떼지어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 조역 소아는 하객들이 진상하는 물건들을 접수하며 이렇게 지시했다. 진상품이 전전 미만인 분은 말석 쪽으로 앉아 주십시오. 고조는 일개 정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리 따위는 우습게 알고 있었다. 이때도 그는 제 몸에 한 푼도 지니지 않고 있었지만 명함에다 축이 1만 전야라고 써내밀었다. 명함을 전해받은 여공은 깜짝 놀라 몸소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다. 이 여공은 관상하게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조의 용모를 한번 보더니 태도를 바꿔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들어왔다. 소아가 옆에서 귀띔했다. 허풍입니다. 늘 그렇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고조는 관리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쯤 우습게 보는 사람이었기에 상자에 가서 태연히 버텼다. 이었고 주연이 파할 무렵 여공은 눈짓으로 고조에게 자리에 남아있도록 했다. 고조가 혼자 남아 술을 마시려고 하니 손님들을 배웅하고 난 여공이 돌아왔다. 저는 소시적부터 관상을 좋아하여 오늘날까지 참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만 당신과 같은 인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당신은 귀하신 몸입니다. 스스로 아끼셔야 하며 자중하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런데 저에게 딸년이 하나 있습니다. 데려다가 종년으로라도 부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공의 부인이 나중에 펄펄 날뛰었다. 이봐요 영감. 영감도 저 딸아이는 귀여워하시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게 된 지사님께서 소망을 하셨을 때도 당신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딸을 왜 하필이면 아까 왔던 그런 사내에게 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녀자들이 알 일이 못돼. 여공은 고집을 세워 딸을 고조에게 시집 보냈다. 이 딸이 후일의 여우인 것이다. 여우는 효혜제와 노원 공주를 낳았다. 고조가 아직 정장을 지낼 때의 일이다. 휴가를 얻어 집에 내려갔다. 그날 여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논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웬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들 옆으로 와서 물 한 그릇을 청했다. 여우는 딱하게 생각하여 밥을 대접했다. 그러자 노인은 여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부인은 천하의 귀인이 되실 거외다. 아이들을 보이자 노인은 우선 효혜를 관찰하고 부인이 귀하게 되시는 것은 이 아드님 덕택이겠군요. 노인에 대해서는 귀인의 상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떠나갔다. 이때 고조가 근처에 있던 집에서 나왔다. 여우가 노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했다. 그 노인 지금 어디 있소?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겁니다. 고조는 곧 쫓아가서 자기의 얼굴도 훔쳐달라고 했다. 아까 부인이나 자제님들도 모두 당신의 그늘이었군요. 당신은 보통 귀상이 아니올시다.
노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꼭 살해를 하겠습니다. 고조는 노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작별했다. 그 고조가 천자로 등극했을 때 이 노인을 수소문했으나 노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고조는 정장이 되었을 때 죽순 껍질로 갓을 만들었다. 갓 만드는 본고장인 설까지 부하를 보내서 만들어 오게 한 것으로 언제나 이것을 쓰고 다녔고 천하를 얻은 뒤에도 이것을 쓰고 행세했다. 속칭 유씨의 갓이란 바로 이것이다. 진이 큰 공사를 일으키자 현의 명령으로 고조는 죄수들을 역상까지 인솔하게 되었다. 그런데 죄수들은 가는 도중에 기회만 있으면 도망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 놈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판단한 고조는 풍서의 늪지대에 일렀을 때 전진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위가 어두워졌을 때 죄수 전원을 풀어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어디로든지 가버려도 좋다. 나도 여기서 도망치겠다. 그러자 혈기왕성한 청년 10여 명이 그 자리에 남아 고조의 행동과 함께 하겠노라 자원하고 나섰다. 고조는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늪지대의 작은 길을 행군하고 있었다. 부하 한 사람을 선두에 내보내어 길을 살피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되돌아와서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저 앞에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시죠. 고조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장사가 가시는 길이야. 그까짓 것 때문에 물러서다니. 하고 서슴지 않고 전진하여 뱀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 두동강이를 내버렸다. 다시 전진했는데 취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이 되어 고조는 길가에 쓰러져 골아 떨어졌다. 뒤쳐져 따라오던 부하가 뱀이 있던 곳까지 도착했을 땐 한 노파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들놈이 죽었다우. 죽다니 어떻게 말입니까? 아들놈이 백제의 자식이라오. 그 녀석이 뱀으로 변신하여 길을 막고 있노라니까. 적제의 아들이 나타나 칼로 두동강을 냈지 뭐요. 그게 슬퍼서. 사나이는 노파가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찍을 꺼내들어 치려고 했다. 그 순간 노파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부하가 달려오는 소리에 고조는 잠을 깼다. 부하의 이야기를 들은 고조는 이건 어쩌면 진을 토벌할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신에 계실지도 모른다 싶어 내심 기뻤다. 이 이상한 사건이 있은 뒤 고조에 대해 부하들이 공경하고 따르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동남쪽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 고조는 혹시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나 아닐까 염려하여 망산과 탕산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그가 숨은 장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내 여우가 간단하게 그곳을 찾아왔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당신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점 찍는 겁니다. 틀림없이 계시니까요.
고조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폐연에서는 고조의 부하가 되려는 자가 더욱 늘어났다. 진 2세 원년의 가을, 진승의 일당이 기연에서 봉기했다. 진승은 진을 점령한 다음 왕을 자칭하고 국호를 장초라 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여러 현에서도 현령이나 관리들을 잡아 죽이고 앞을 다투어 진승에게 호응하기 시작했다. 폐연의 현령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왕 할 바에 진승이 있는 기연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폐연에게 봉기한 후 그쪽과 연락을 취하자. 이렇게 정한 현령은 측근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그런데 연인 소아와 조례인 조삼이 난색을 표했다. 현령은 뭐니 해도 진나라의 관리십니다. 진나라의 반기를 든다고 해서 폐연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동조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때 현령께서는 현해를 추방했던 녀석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백 명은 손쉽게 모아야겠지요. 그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폐연의 젊은이들도 현령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하인 번개를 시켜 고조를 불러들이게 했다. 이 무렵 고조는 100명에 가까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를 본 번개는 자기도 한패에 끼어들어 일행을 안내해서 폐연으로 돌아왔다. 현령은 아차, 글렀구나 하고 생각했다. 섣불리 받아들여 이놈들이 저희를 주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목숨부터 위태로워질 판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성문을 닫아버리고 동시에 그 방법을 건의했던 소아와 조삼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다. 이를 눈치챈 두 사람은 재빨리 성을 빠져나와 고조의 수하로 합세했다. 고조는 결심했다. 현내에 장로들에게 호소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이를 화살에 묶어가지고 성 안으로 쏘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진의 학정에 시달려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현령에게 의리를 지켜 성문의 수비를 공고히 하신다 해도 제후들이 일제히 봉기한 이 마당에 폐연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폐연의 운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하여 현령을 주살하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유능한 자를 지도자로 뽑아 함께 제후에게 호응하는 길뿐입니다. 이에 반대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몰살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글을 본 장로들은 뜻을 모았다. 젊은이들과 합세하여 우선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고조의 일행을 맞이해드렸다. 당연히 신현령에는 고조가 추대될 참이었다. 그러나 고조는 이 제의를 거절했다. 지금 천하는 뒤죽박죽으로 엉클어졌고 각지에서 제후가 봉기하였습니다. 우리도 봉기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를 지도할 자가 똑똑치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나는 결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로서는 여러분의 장례를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은 중대합니다. 다시 한번 의논들을 하셔서 보다 훌륭한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지도자로 선출될 만한 소아나 조삼은 둘 다 문관인데다 제 몸만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거사가 실패하는 경우 진의 토벌군에 의해 자기들의 가족이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기에 여한 구실을 대서라도 고조에게 그 일을 떠맡기려고 했다. 한편 장로들도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다. 전부터 당신에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귀인이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점을 쳐봐도 당신이 최적 임자로 배가 나옵니다. 고조는 몇 번이나 사양했다. 그러나 대신 맡을 자가 나서지 않았다. 끝내 고조는 패공의 자리를 떠맡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고조는 우선 황제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다시 현청의 대회의실에서 치우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군고와 군기에 제물의 피를 발라 불운을 빌었다. 기치의 색은 적색으로 통일했다. 이왕에 고조가 죽인 뱀이 백제의 아들이라면 고조 자신은 적제의 아들이 된다는 뜻에서 적색을 존중한 것이다. 지금 얘기될 부분은 항우와 유방에 대한 이야기다. 사마천이 대상으로 한 2000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특히 광채를 발산하는 부분이다. 사마천에 의하면 그것은 현실의 체제를 결정지은, 즉 중국 사상의 일대 사건이었다. 역사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를 볼 때 역사란 필연성 이상으로 개인의 소산이라는 것, 개성이 발휘하는 이상한 에너지야말로 역사의 필연성을 가져오는 근원이라는 것을 통감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치의 세계이다. 항우와 유방은 두 사람 다 현재 강소성에서 태어났다. 항우는 전국시대 이래 대국인 초의 명문의 자제로 태어났고 유방은 폐연의 이름도 없는 농민 출신이다.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서민. 이 양자는 상호 의존과 대결을 거듭하며 결국 진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어느 쪽이 빠지는 이 장대한 역사의 드라마는 성립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선 그들의 생장 과정부터 살피기로 한다. 항우는 하상현 출신으로 본명은 적, 자는 우라고 했다. 거사한 것은 24살 때다. 우의 막내 숙부는 항량이다. 항우는 이 숙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항량의 부친은 초나라 장군 항연이었는데 진나라 장군 왕정과 싸우다 죽었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을 지낸 집안으로 영제의 이름을 따서 항씨로 행세해왔다. 항우도 소년 시절에 글 공부를 시켰는데 도대체 신통치가 못했다. 그럼 무술은 어떨까 하여 숙부가 그것을 시켜보았으나 검술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다 못해 숙부가 꾸중을 했다. 그러자 항우는 태연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글 공부 따위는 제 이름이나 적을 줄 알면 충분합니다. 검술도 결국은 한 사람의 적을 상대하는 것일 뿐 그까짓것 배워봤자 뭘 하겠습니까? 이왕 배울 바에야 만인을 상대로 싸우는 법이라야죠. 이 말을 들은 항량은 이번에는 병법을 가르쳐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것은 항우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는 않자 대강 요점만을 터득하더니 집어치고 말았다. 항우의 숙부 항량은 그 옛날 역양현에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당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기현의 옥리 조구에게 부탁하여 역양현의 옥리 사마원이 손을 써줘 무사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사람을 죽여 쫓기는 몸이 된 항량은 조카를 데리고 오중으로 피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오중의 유력자들이 항량의 사람됨과 능력에 감복하여 그를 지도자로 받들기에 일렀다. 고을 안에 큰 공사나 장애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을에 항량에게 청해 주재하게 했다. 이런 때 그는 병법을 활용하여 유력자들의 식객이나 자제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은밀히 그들의 능력을 관찰해 두었다. 진의 쉬양제가 회계군을 순행하다가 절강을 건널 때 일이다. 항량은 조카 항우와 함께 그 행렬을 구경하러 갔다. 머지않아 내가 저놈을 대신하게 된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일족몰사를 모르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항량은 이 조카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일렀다. 항우는 신장이 8척을 넘고 힘은 무쇠솥을 가볍게 쳐들 만큼 세고 재능도 탁월하여 이미 고을 안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몫 접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진해 2세 원년 7월 진승의 일당이 대택향에서 봉기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 항량은 회계군의 수령, 은통의 요청으로 그와 면담하게 되었다. 반란은 현재 장강의 서북 일대에 퍼져 있어. 이제 진나라는 천운을 잃은 것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소. 선수를 치면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뒤처지면 제압당한다고 들었소. 이 계제에 나도 거병할 생각이요. 기공과 환초가 내 마카에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이때 환초는 늪과 못이 널리 퍼져 있는 곳으로 도망쳐 있었다. 항량은 문득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냈다. 환초는 도주 중인데 찾을 길이 막연합니다. 다행히도 그가 있는 곳을 제 조카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얻어 밖으로 나온 항량은 조카 항우를 불러 귓속말을 했다. 항우는 대검을 차고 군청 밖에 대기하였다. 항량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제 조카 녀석을 불러서 환초를 찾아오게 하시죠. 불러오시오. 항량이 항우를 불러들였다. 잠시 후 그는 항우에게 해치워라 하고 눈짓했다. 항우는 칼을 뽑아 달려들어 수령의 목을 베어버렸다. 항량은 그 목을 쳐들고 수령의 인수를 몸에 걸친 채 관리들 앞에 나타났다. 군청 안은 삽시에 수라장이 되었다. 그 속으로 항우가 뛰어들어 수십 명을 처치했다. 관리들은 넋을 잃고 모두 두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렸다. 군청을 제압한 다음 항량은 고을의 유력자들을 소집하여 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항량과 항우는 오중의 병력을 장악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우선 각지의 사람들을 파견하여 국내 각현을 지배하게 하였고 정병 8천을 장악했다. 이어서 황량은 전부터 보아두었던 우중의 호걸들을 교위 후 사마 등의 요직에 고루 배치했다. 그런데 그중 꼭 한 사람이 누락되었다. 왜 나만은 빠뜨렸냐고 한 사람이 황량에게 묻자 황량의 대답은 이러했다. 전에 어떤 장례를 거행할 때 내가 기공에게 어떤 일을 책임지은 일이 있어. 그때 기공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 기공의 능력이 거기서 반정된 것이요. 그래서 이번엔 기공을 등용하지 않은 거요. 그로부터 황량에게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황량은 회계군의 수령이 되고 황후는 그 부장이 되어 관하 여러 현을 지배하였다. 이 무렵 광릉에서는 소평이라는 자가 진왕에게 봉기했다. 그런데 광릉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진왕의 패보가 전해졌고 게다가 진군이 바로 근처까지 육박한 모양이었다. 이에 소평은 계획을 변경하여 청강을 건너 황량의 지역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는 진왕의 사신을 가장하여 왕명을 사칭하고는 황량을 초나라의 상주국으로 임명한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전했다. 장강의 동부 일대는 이미 평정되었으나 즉각 서진하여 진을 토벌하시오. 예, 황량은 군사 8천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 진을 타도하기 위해 서진을 개시했다. 도중에 정보가 들어왔다. 진영을 지도자로 하는 젊은이들이 동양현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황량은 곧 사자를 파견하고 연합해서 서진할 것을 제의했다. 진영이라는 자는 그때까지 동양현의 말단 관리에 지나지 않았으나 평소에 그의 성실성과 겸허함이 현중의 신망을 모으고 있었다. 때마침 동양현 청년들이 현령을 처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청년의 수요는 수천 명에 일렀다. 그들은 자기네 동료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인물이 없었다. 결국 신망 높은 진영을 두령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영은 그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청년들이 강요하고 나섰다. 그 결과 현대의 반란군은 2만 명으로 늘어났다. 세력에 편승한 젊은이들은 진영을 아예 왕에 올려놓으려 창도군을 편성했다. 그리하여 호두건을 쓴 이색적인 군대가 별안간 출현했다. 그러나 진영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와 설득했다. 우리는 비천한 집안이다. 출세에서 높은 지체에 앉았던 분이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나 있었더냐. 너의 집에 시집을 와서 나는 여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별안간 왕이 된다니 도대체 어림도 없는 소리지 뭐냐. 우리는 다른 사람 밑에 붙어서 일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천하를 얻으면 너도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고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너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란다. 분수를 지켜야지. 이런 소리를 들으니 진영의 마음은 다시 흔들린다. 진영은 창두군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했다. 황신혜는 대대로 장군을 지낸 명문이며
초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집안이다. 대사를 행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역시 항씨 같은 분을 장수로 받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진나라를 다도하자는 데 있지 않은가. 그러자면 역시 우리는 씨가 있는 집안의 인물을 따라야만 될 줄 안다. 결국 청년들은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군이 항량의 주의를 받기로 결정하였다. 서정군이 회하를 건너자 그 무렵 이미 반진의 장군으로 알려졌던 경포와 포의 군사가 새로이 항량의 지휘하에 들어왔다. 이리하여 총세 6, 7만의 대군으로 진광된 서정군은 합의에 포진했다. 이 무렵 역시 진의 반기를 든 진가가 진의 장군 경구를 초항으로 내세우고 팽성면의 동쪽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 진가가 항량군의 진로를 저지하려고 했다. 항량은 장수들을 소집했다. 반진의 기치를 가장 먼저 든 것은 진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싸움에 실패하여 지금은 행방불명의 몸이 되었으니 진가는 그 진왕을 배반하여 경구 따위를 왕으로 세워놓았다. 이런 대형 무도가 또 있겠느냐. 항량은 즉시 출격하여 진가를 쳤다. 진가는 여지없이 패주하여 호릉에 피했다. 진가는 그래도 한 번은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고작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진가의 패잔병은 항량에게 토항했다. 경구는 용케 도망치기는 했으나 결국 양나라에서 죽었다. 항량은 항복한 진가의 군사들을 자기의 군사로 편입하고 호릉에 진을 쳤다. 그리고 다시 서정의 길에 오를 예정이었었는데 진의 장군 장안이 근처인 율에 진격해왔다. 항량은 지대의 부장 주계석과 여번군을 내세웠다. 그런데 여번군은 전사하고 주계석의 부대도 진군에게 패하고 호릉으로 도주해왔다. 항량은 일단 동쪽의 설로 퇴각했다. 주계석은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이에 앞서 항량은 조카 항우에게 양성연의 공략을 명령한 일이 있다. 그런데 양성연의 수비가 의외로 견고하여 항우는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가까스로 공략을 끝낸 항우는 그 보복으로 적병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땅에 파묻어버리고 귀환하여 항량에게 보고했다. 이윽고 항량은 진왕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얻었다. 각 지대의 부장들을 설에 소집하여 그는 선우책을 협의했다. 이 회합에는 패공도 참가했다. 패공은 설에서 가까운 폐언에서 봉기했던 것이다. 거서 출신으로 범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미 나이는 70세, 단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았던 제아의 인사로 남의 허점을 찌르는 책략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 그 범종이 항량을 찾아와 이렇게 설득했다. 진승의 패배는 극히 당연하였습니다. 애당초 진에게 패망한 6나라 중에서 가장 동정을 받게 된 왕은 초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적대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진은 그곳을 방문한 회왕을 유폐하고 평생 귀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초나라 사람들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의 예언자 남공이 가령 초나라가 호수 3호로까지 쇠퇴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진나라를 쳐없앤 것이라고 말한 것도 초나라의 민심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승은 모처럼 반진대열의 선수를 잡았으면서도 초왕의 자손을 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단명으로 끝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한편 당신이 강동에서 거병하자 초나라의 각지에서 골기한 부장들이 다투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나라 대대의 장군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다가 초나라의 왕가를 재건시켜 주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탓입니다. 장군께서는 이 점을 잊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항량은 이를 받아들였다. 회왕의 손자인 심이 시골의 양치기로 고용되어 있는 것을 수소문하여 찾아내고 세론의 기대에 호응하여 그를 초왕으로 옹립하여 회왕이라고 선명하게 했다. 그리고 진영을 재상에 임명하면서 영지로 5개의 현을 주어 회왕과 함께 우위의 도읍을 정하도록 하였다. 항량 자신은 이때부터 무신군이라 칭했다. 항우의 라이벌인 유방은 항우보다 15세 연장이다. 게다가 항우가 걸게한 것은 24세의 젊은 나이대였는데 유방은 40세에 일어섰다. 직정 경행인 항우에게 견주어 유방은 한 수 더 버는 유연성을 지닌 사람이다. 행동도 의도도 직선적인 것이 아닌 굴절된 일면을 보이며 항우와는 대조적으로 때와 상황에 변화하는 생활 방식을 취한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의 한 가지가 그것이다. 고조 유방은 폐연의 풍읍, 중량리의 태생으로 성은 유씨, 자는 개, 그의 부친은 태공, 모친은 유오라 불리었다. 고조의 출생에 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유오가 큰 호숫가에 앉아 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 용신을 만난 꿈을 꾸었다. 이때 호수 주변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한때는 어둠에 쌓이기조차 했다. 태공이 달려갔다. 그는 마누라가 앉아있는 근처에 상공에서 교룡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여 잉태된 것이 이를테면 고조였다. 고조는 태어났을 때부터 코가 우뚝 솟았고 용을 닮은 얼굴이었다. 그는 수염도 훌륭하게 길렀다. 왼쪽 넓적다리에 점이 72개 있었다. 성격은 친구를 좋아하고 시원시원하고 째째한 구석이 없었다. 항상 여유있게 행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 법도 없었다. 30살 때 관리로 채용되어 사수의 정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본인은 관청의 일더에는 안중에도 없었고 동료나 상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술과 여자 앞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성미였다. 왕 노판의 술집 혹은 문호판의 술집에 처박혀서 외상술을 소일했다. 취하면 그 자리에 골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 위에 을에 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무노파나 왕노파는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뿐인가 고조가 죽치고 앉아 술을 퍼마시면 그날은 매상이 몇 배로 뛰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 두 술집에서는 섣달 금은날이 되어도 고조에게 외상값을 독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부를 없애버렸다. 고조가 너무 감독으로 항량에 갔을 때 마침 시황제 행렬을 구경할 기회가 생겼다. 고조는 장탄식을 하였다. 사내로 한번 태어난 바에야 마땅히 저렇게 해야겠지. 선보연의 여공이라는 사람은 폐연의 지사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 여공이 적에게 쫓기는 몸이 되자 지사의 보호를 받으려고 폐연으로 왔다. 지사의 귀한 손님이었기 때문에 그곳 유력자와 관리들이 떼지어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 조역 소아는 하객들이 진상하는 물건들을 접수하며 이렇게 지시했다. 진상품이 전전 미만인 분은 말석 쪽으로 앉아 주십시오. 고조는 일개 정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리 따위는 우습게 알고 있었다. 이때도 그는 제 몸에 한 푼도 지니지 않고 있었지만 명함에다 축이 1만 전야라고 써내밀었다. 명함을 전해받은 여공은 깜짝 놀라 몸소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다. 이 여공은 관상하게 통달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조의 용모를 한번 보더니 태도를 바꿔 정중하게 안으로 모셔들어왔다. 소아가 옆에서 귀띔했다. 허풍입니다. 늘 그렇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고조는 관리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쯤 우습게 보는 사람이었기에 상자에 가서 태연히 버텼다. 이었고 주연이 파할 무렵 여공은 눈짓으로 고조에게 자리에 남아있도록 했다. 고조가 혼자 남아 술을 마시려고 하니 손님들을 배웅하고 난 여공이 돌아왔다. 저는 소시적부터 관상을 좋아하여 오늘날까지 참 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만 당신과 같은 인상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당신은 귀하신 몸입니다. 스스로 아끼셔야 하며 자중하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런데 저에게 딸년이 하나 있습니다. 데려다가 종년으로라도 부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공의 부인이 나중에 펄펄 날뛰었다. 이봐요 영감. 영감도 저 딸아이는 귀여워하시지 않습니까? 지체 높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게 된 지사님께서 소망을 하셨을 때도 당신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딸을 왜 하필이면 아까 왔던 그런 사내에게 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녀자들이 알 일이 못돼. 여공은 고집을 세워 딸을 고조에게 시집 보냈다. 이 딸이 후일의 여우인 것이다. 여우는 효혜제와 노원공주를 낳았다. 고조가 아직 정장을 지낼 때의 일이다. 휴가를 얻어 집에 내려갔다. 그날 여우는 두 아이를 데리고 논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웬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들 옆으로 와서 물 한 그릇을 청했다. 여우는 딱하게 생각하여 밥을 대접했다.
그러자 노인은 여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고 이렇게 말했다. 부인은 천하의 귀인이 되실 거외다. 아이들을 보이자 노인은 우선 효애를 관찰하고 부인이 귀하게 되시는 것은 이 아드님 덕택이겠군요. 노혼에 대해서는 귀인의 상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떠나갔다. 이때 고조가 근처에 있던 집에서 나왔다. 여우가 노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했다. 그 노인 지금 어디 있소? 아직 멀리는 못 갔을 겁니다. 고조는 곧 쫓아가서 자기의 얼굴도 점쳐달라고 했다. 아까 부인이나 자제님들도 모두 당신의 그늘이었군요. 당신은 보통 귀상이 아니올시다. 노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언젠가 꼭 살해를 하겠습니다. 고조는 노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작별했다. 그 고조가 천자로 등극했을 때 이 노인을 수소문했으나 노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다. 고조는 정장이 되었을 때 죽순 껍질로 갓을 만들었다. 갓 만드는 본고장인 설까지 부하를 보내서 만들어 오게 한 것으로 언제나 이것을 쓰고 다녔고 천하를 얻은 뒤에도 이것을 쓰고 행세했다. 속칭 유씨의 갓이란 바로 이것이다. 진이 큰 공사를 일으키자 현의 명령으로 고조는 죄수들을 역상까지 인솔하게 되었다. 그런데 죄수들은 가는 도중에 기회만 있으면 도망쳤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 놈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판단한 고조는 풍서의 늪지대에 일렀을 때 전진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위가 어두워졌을 때 죄수 전원을 풀어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어디로든지 가버려도 좋다. 나도 여기서 도망치겠다. 그러자 혈기 왕성한 청년 10여 명이 그 자리에 남아 고조의 행동과 함께 하겠노라 자원하고 나섰다. 고조는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늪지대의 작은 길을 행군하고 있었다. 부하 한 사람을 선두에 내보내어 길을 살피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나이가 되돌아와서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저 앞에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되돌아가시죠. 고조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 장사가 가시는 길이야. 그까짓 것 때문에 물러서다니. 하고 서슴지 않고 전진하여 뱀을 보자마자 칼을 뽑아 두동강이를 내버렸다. 다시 전진했는데 취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이 되어 고조는 길가에 쓰러져 골아 떨어졌다. 뒤쳐져 따라오던 부하가 뱀이 있던 곳까지 도착했을 땐 한 노파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들놈이 죽었다우. 죽다니 어떻게 말입니까? 아들놈이 백제의 자식이라오. 그 녀석이 뱀으로 변신하여 길을 막고 있노라니까. 적제의 아들이 나타나 칼로 두동강을 냈지 뭐요. 그게 슬퍼서. 사나이는 노파가 자기를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찍을 꺼내들어 치려고 했다. 그 순간 노파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부하가 달려오는 소리에 고조는
잠을 깼다. 보아의 이야기를 들은 고조는 이건 어쩌면 진을 토벌할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신에 계실지도 모른다 싶어 내심 기뻤다. 이 이상한 사건이 있은 뒤 고조에 대해 부하들이 공경하고 따르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동남쪽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 고조는 혹시 자기에게 관계된 일이나 아닐까 염려하여 망산과 탕산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그가 숨은 장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내 여우가 간단하게 그곳을 찾아왔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당신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점 찍는 겁니다. 틀림없이 계시니까요. 고조는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폐연에서는 고조의 부하가 데려는 자가 더욱 늘어났다. 진 2세 원년의 가을, 진승의 일당이 기연에서 봉기했다. 진승은 진을 점령한 다음 왕을 자칭하고 그 고를 장초라 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여러 현에서도 현령이나 관리들을 잡아 죽이고 앞을 다투어 진승에게 호응하기 시작했다. 폐연의 현령도 그런 생각을 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왕 할 바에 진승이 있는 기연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폐연에게 봉기한 후 그쪽과 연락을 취하자. 이렇게 정한 현령은 측근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그런데 연인 소아와 주례인 조삼이 난색을 표했다. 현령은 뭐니 해도 진나라의 관리십니다. 진나라의 반기를 든다고 해서 폐연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동조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때에 현령께서는 현해를 추방했던 녀석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백 명은 손쉽게 모아야겠지요. 그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폐연의 젊은이들도 현령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하인 번개를 시켜 고조를 불러들이게 했다. 이 무렵 고조는 100명에 가까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를 본 번개는 자기도 한패에 끼어들어 일행을 안내해서 폐연으로 돌아왔다. 현령은 아차, 글렀구나 하고 생각했다. 섣불리 받아들여 이놈들이 저희를 주장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는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목숨부터 위태로워질 판이었다. 그는 부랴부랴 성문을 닫아버리고 동시에 그 방법을 건의했던 소아와 조삼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했다. 이를 눈치챈 두 사람은 재빨리 성을 빠져나와 고조의 수하로 합세했다. 고조는 결심했다. 현내에 장로들에게 호소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이를 화살에 묶어가지고 성 안으로 쏘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진의 학정에 시달려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현령에게 의리를 지켜 성문의 수비를 공고히 하신다 해도 제후들이 일제히 봉기한 이 마당에 폐연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폐연의 운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하여 현령을 주살하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유능한 자를 지도자로 뽑아 함께 제후에게 호응하는 길뿐입니다. 이에 반대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몰살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글을 본 장로들은 뜻을 모았다. 젊은이들과 합세하여 우선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고조의 일행을 맞이해드렸다. 당연히 신현령에는 고조가 추대될 참이었다. 그러나 고조는 이 제의를 거절했다. 지금 천하는 뒤죽박죽으로 엉클어졌고 각지에서 제후가 봉기하였습니다. 우리도 봉기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를 지도할 자가 똑똑치 못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나는 결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로서는 여러분의 장례를 책임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은 중대합니다. 다시 한번 의논들을 하셔서 보다 훌륭한 인물을 지도자로 내세워 주십시오. 그러나 지도자로 선출될 만한 소아나 조삼은 둘 다 문관인데다 제목만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거사가 실패하는 경우 진의 토벌군에 의해 자기들의 가족에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게 여한 구실을 대서라도 고조에게 그 일을 떠맡기려고 했다. 한편 장로들도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다. 전부터 당신에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귀인이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점을 쳐봐도 당신이 최적 임자로 배가 나옵니다. 고조는 몇 번이나 사양했다. 그러나 대신 맡을 자가 나서지 않았다. 끝내 고조는 패공의 자리를 떠맡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고조는 우선 황제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 다시 현청의 대회의실에서 치우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군고와 군기에 제물의 피를 발라 불운을 빌었다. 기치의 색은 적색으로 통일했다. 이왕에 고조가 죽인 뱀이 백제의 아들이라면 고조 자신은 적제의 아들이 된다는 뜻에서 적색을 존중한 것이다.